백신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뭐 논란이 됐던 여러 사안들이 좀 당정 간에는 봉합되는 수순이고 여론도 여러 가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종섭 대사 귀국하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를 하고 오늘 바로 귀국을 하니까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은 저기 황상무 수석 사퇴하는 거는 뭐 아쉽지만은 뭐 당연한 거다, 잘 됐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냐면요. 그 황상무 수석이 그 KBS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기자들 데리고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82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뭐 무슨 사건도 있었고 무슨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황상무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지만 기자 출신이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방송 기자 후배들 출신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방송사에서도 기사를 갖다 좀 잘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MBC 기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고위공직자가 도대체 밥을 먹으면서 누구랑 같이 밥 먹은 것도 몰랐나?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건 뭐냐면은 MBC 기자가 앞뒤를 다 잘라먹고 마치 윤석열 정권이 회칼로 뭐 방송사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과연 기자가 할 일인가?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그 MBC에서 해야 할 일인가? 저는 굉장히 그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MBC는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는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심이 이렇게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버티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 마치 대통령실에서 유권자들한테 어떠한 뭐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은 유권자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총선 같은 때잖아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도 지금 대통령실이 저런 고압적인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갖다가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프레임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짜가지고 짠 건데 이 프레임이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갖다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대통령실에서 조금 그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 또 아니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황 수석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진정성을 유권자들이 잘 알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문제,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 사퇴 문제,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좀 결심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특히나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은 제대로 안 알려진 채 마치 대사로서 도망간 것처럼 부각되는 것에 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지시했다는 일부 취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지 간에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축구하지 않습니까? 태국하고. 예컨대 우리나라가 2점을 갖다가 2골을 넣어도 태국한테 3골 먹으면 태국한테도 지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할 때 브라질이 우리나라한테 3골을 넣어도 우리나라가 4골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득실을 정확하게 잘 따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종섭 대사를 묵힌 것이 득이었나 실이었나, 저는 뭐 대통령이 공수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는 게 이제 필요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총선까지 길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수도권 민심이 서울의 지지율이 45%에서 30%로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5%가 빠지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 10% 정도는 황상무, 이종섭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공수처가 무엇이 문제였고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것이 왜 문제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민주당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정도 재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킬 수가 있구나. 참 민주당 선거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진짜로 좋은 재료를 갖다 놓고도 이렇게 요리를 갖다 못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상무, 이종섭 건이 지지율이 15%가 빠질 그러한 건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실을 놓고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요리하고 해가지고 15%나 빠지겠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막 밤새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공부 열심히 하면 실력도 오르겠죠. 그런데 실력이 올라도 뭐합니까? 막상 시험에서 답안지를 갖다가 쭈루룩 다 밀려 써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20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잘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 발표, 어제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의 무슨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죠. 이 문제는 해결됐다. 민심에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나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거를, 이런 사안을 무슨 대변인이나 뭐 넘버 2나 넘버 3나 이런 사람들이 나설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자들하고 쭉 그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5석씩 빠졌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엄경영 소장 같은 경우는 160석, 170석까지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아닙니까? 최병천 소장도 2월 말 정도에는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을 얻을 것 같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경영 소장이 업무너라고 했으니까, 잘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170석 기준이었는데 하루에 5석 빠지면요, 일주일이면 35석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은 170이 135가 되는 거고요. 2주일 지나면 100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내가 실질적인 당대표야 그러면서 뒷짐지고 있을 그러한 계제가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야당의 프레임이 무엇이었느냐. 그 윤한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윤한 갈등이란 말을 언론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동급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하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용한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갈등?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마치 당정 간에 갈등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갈등의 당사자라고 그 프레임이 씌워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용한 갈등이 용하게 잘 해결됐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 이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밝혀야지. 그럼 누가 밝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종섭 대사 문제나 황상무 수석 문제는 뭐 한 11일, 6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이 좀 좋지 않았죠. 국민의힘 지지율에 일부 좀 부정적 영향도 미쳤고요. 일단 상황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실의 발표 이후에 제가 여러 곳에 좀 전화를 했더니 일단 한숨은 놓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재가 상당히 걷어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론도
변화되기 마련인데 여론의 반등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 국면이 바뀌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타이밍 상으로 지금 굉장히 촉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간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여당에서 보통 때보다 1.5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그래야 이제 다시 여론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등은 하겠죠. 그런데 기술적인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사이에 빠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반등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이상으로 그 이전과 같이 다시 돌아가게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되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모두가 다 그 일치 단결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속보로 이종섭 대사 귀국 소식이 알려져서 이 사안 먼저 좀 다뤄봤고요. 민주당 관련된 더불어민주연합도 관련된 상황도 한번 점검해보죠. 고액의 코인 투기 논란이 있었죠. 당사자였던 사람이 있죠. 김남국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죠. 당시에 의원직 또 사실은 유지해야 되느냐 해서 그것도 불출마로 피해 갔죠. 탈당한 김남국이 코인 논란에서 지금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어제 입당을 했습니다. 코인 투기 논란이 됐을 때에도 탈당한 것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다, 꼼수 탈당이다 이런 비난이 상당히 쇄도했는데 김남국은 어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남국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코인도 코인이지만 가난 코스프레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김남국 그 의원하고 같이 변호사 시절에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방송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랑 같이 몇 달 한 6개월 한 10개월 그 정도 같이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화 이렇게 쏙 보이면서 여기 구멍 났다고 그러고 그럼 누구 생각납니까? 옛날에 박원순, 김상조 이런 사람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그 돈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국회에서 3,000원짜리 구내식당 밥 먹고 있다. 국회 가보면요. 3,000원짜리보다 구내식당에 더 비싼 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사 먹고 제일 싼 거 3,000원짜리 밥 먹는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제대로 하드도 하나 제대로 못 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면은 김남국 재산이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니까 재산 등록해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에 김남국 재산이 8억 3,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김남국이 한 40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이미 8억 3,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1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비 받고 뭐한 거 다 합쳐도 1억 얼마밖에 안 될 텐데 3억이 넘게 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에는 얼마가 되느냐? 12억 6,8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에 신고한 거는요 15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남국은 국회의원 한 4년 동안에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운동화 찢어진 거 그냥 계속 신고 다녀야 되고 한 푼만 줍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김남국이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 뭐 했습니까? 코인 했잖아요. 지금같이 예컨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핸드폰 가지고 코인 거래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모 어쩌고 저쩌고 호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이렇게 확 늘어났는데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제 기억에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김남국의 해명은 거짓이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모찌 출신이잖아요. 가방 모찌를 이재명이 자릅니까? 어떻게든 국회의원 시키려고 지금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을 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많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거짓말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중대 후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대 출신들 굉장히 많이 챙긴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김남국 의원이 잘릴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더불어민주연합의 이제 비위성정당에 입당을 갖다 한 건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건요. 뭐랑 똑같냐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 이제 4월 10일에 총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국회 이제 구성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늦어도 6, 7월에는 6월달 7월이 되기 전에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남국의 그게 뭐 그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당원입니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에요.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공천 못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못 될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르르 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보궐선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에 하나에 거기에 그 공천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문석 후보가 그 어디입니까? 지역구가 안산이잖아요. 네. 근데 과연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버틸 수 있을까? 뭐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버티는 게 민주당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안민석이 아니라 양문석 후보가 예. 막말을 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말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막말을 한 게 아니고 또 누구에 대해서 막말을 했느냐? 안산에 대해서도 막말을 했어요. 근데 안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안산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안산은 장난을 많이 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난을. 그러면 안산이라고 한 도시가 장난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장난 많이 치는 사람들이란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산이 어떤 데입니까? 안산하면 생각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무슨 학교가 있냐면 단원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단원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무슨 배를 탔습니까? 세월호를 탔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안산에는 그렇게 세월호 학부모들, 세월호 친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호 그 동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 비하를 갖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가 계속 그 있을 수 있나? 그런 사람을 과연 안산 시민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달아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안산에 무슨 뭐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공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였습니까? 안산이었잖아요. 안산 뭐 단원을인가 그랬는데 김남국이 거기 국회의원이었는데 지역구 조정해가지고 그 지역구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그 더불어민주연합 복당이 과연 그 선거에 이번 총선에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기고만장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뭐 민주당 자체로도 과반수 얻을 수 있고 뭐 조국당이랑 뭐 누구랑 합치면 뭐 170석, 180석 이야기 또 조국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니까 이러면 슬쩍 뭐 김남국도 끼워놓고 뭐 슬쩍 뭐 양문석도 그냥 그대로 가고 이래도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그렇게까지 그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줄까? 그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남국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연합을 민주당이 흡수 합병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김남국이
사실상 민주당에 복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야, 우위에서 이렇게 복당을 하는 방식도 있군요. 야, 이런 절묘한 꼼수를 쓰는데 상당히 능숙한 인물들입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 이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김남국, 어제 입당을 하면서 뭐 다른 의원도 입당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14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의원들을 더불어민주연합 쪽으로 지금 입당하도록 뭐 일종의 뭐 탈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도록 해서 현역 의원들이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14명이 됐는데 결국은 비례투표 용지 첫 칸 이것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올리려고 하는 선거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복당의 어떤 정치적 의미가 그 비례대표 용지 첫 칸 이 의미도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 첫 칸을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는 것은 국민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미래가 뭐 첫 칸 얻고 싶겠습니까? 둘 다 지역구도 두 번째, 비례도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당원을 갖다가 저 국회의원을 빼가지고 뭐 1번을 꼭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의 미래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김남국 아직은 국회의원이니까 그 김남국 의원을 갖다가 빼가지고 거기에 꼭 넣어야 될 만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남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이니까 아직까지 그 기호를 갖다가 맨 위로 올리기 위해서 3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김남국이 필요했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실질은 이재명이 김남국을 또 챙겨주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남국 의원이 다시 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입당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주게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번에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또 바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정당과 그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20일 뒤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슈 하나를 좀 다르게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강북을 박용진 후보가 사실 경선에서 2번이나 탈락하면서 논란이 지었던 곳이죠. 그 경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강북을 민주당 조수진 후보죠. 근데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여성단체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있고 뭐 어퍼라는 그런 여성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조수진 후보 사퇴하라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뭐 이것과 함께 유시민 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파장이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배지를 그냥 하나 주었어. 이렇게 발언했는데 강북을이 만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이런 조수진 변호사 하하 웃으면서 뭐 그 설명을 하던데 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배지를 주신 건 아니고 공천권은 그대로 주셨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때 계산을 갖다가 해보니까 64.1%를 박용진이 얻어도 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4.1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수진이 몇 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5.9를 얻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조수진 입장에서는 35.9%만 얻어도 거기에다가 9% 그 25% 가산하면은 그게 9. 몇 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45%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박용진은 64%를 넘게 얻어도 거기서 30% 감산하면은 거의 한 19%, 20%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64로 계산을 하니까 가산 감산하면은 44.8 대 4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4.1%를 하면은 44.9 대 65.0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 거기에다가
예컨대 그 강북을에 있는 민주당 뭐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뭐 당원이나 이런 식으로 좁혀가지고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경선을 갖다가 했으면 그러면은 뭐 혹시 합니까? 뭐 그 박용진 후보가 뭐 70%라도 얻을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권리당원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찍을 수 있고 경상도에 있는 사람도 찍을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찍을 수 있고 그런데 강북을에는 찍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넘겼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무조건 조수진이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 권양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권양엽이 누구를 갖다 꺾었습니까? 그 뭐야 서 의원을 갖다 꺾었잖아요. 서동용인가? 뭐 어쨌든. 네. 근데 그때 그 전에 그냥 그 뭐야 지역 언론사 지역 KBS인가 거기서 조사했을 때 서 의원이 권양엽 씨보다 4배인가 앞섰어요. 3배 가까이 앞섰다고요.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야 지령을 갖다가 쫙 내리고 틀을 갖다 이렇게 딱 짜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양엽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조수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조수진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이제 축구공을 갖다가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오늘 축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팀에선 순진하게 축구 잘하는 애들 뭐 이렇게 발 빠르고 뭐 드리블 잘하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딱 뽑아놨는데 갑자기 아 이거 가지고 축구 안 하고 족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족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축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족구한다라고 하면 족구를 위해서 준비한 팀하고 축구를 위해서 준비한 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봐서 조수진이 당선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배지를 주었다라는 말보다 그냥 공천권은 그냥 줬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못하러 저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선에서도 조수진이 배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강북을 유권자들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박용진 의원이 계속 거기서 재선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전에도 계속 강북을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그 국회의원이 나왔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7번 했대요. 7번 연속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조수진이 8번 연속 번째 그 뭐야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조수진 같은 사람을 그 강북을 그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구에 가네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후보자 등록 첫날입니다. 그리고 서해수 날 전날이죠. 자, 후보자 등록 첫날. 오늘 내일 사이에 후보자들이 등록하는 날인데 그 첫날에 대구를 오늘 방문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계속 오늘 내일 사이에 방문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후보자 등록 첫날에 대구를 방문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예.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건요. 공적으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공천 취소가 그렇게 함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뭘 찾아봤느냐? 아 진짜 이렇게 공천을 준 사람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공천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찾아봤더니 국민의힘에 당원도 있고 당규가 있는데 어떤 당규가 있느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이라고 한 당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30조에 보니까 공관위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조에 본문에. 그런데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선거 운동이나 금품 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태우든 장해찬이든 공천을 취소할 수 있는 당규상의 근거는 있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공천 취소를 위한 당규상의 근거는 뭐냐? 현저한 하자거든요. 근데 현저한 하자의 예시를 불법 선거 운동이나 금품 수수라고 드러났어요. 그런데 장해찬이나 아니면 도태우나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습니까? 금품 수수가 있었습니까? 금품 수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뭐 박일호
그 밀양시장이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가 된 사람이 크게 5명인데 김연아, 박일호, 정우택, 장해찬 그리고 도태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품 문제 나머지 3명은 다 금품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잘못된 오해였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장해찬, 도태우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금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장해찬, 도태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그 금품 수수나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니고 이른바 막말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이런 부분들이 특히 뭐 5.18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갖다가 취소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은 그 TK 지역에 의미 있는 무소속 후보자는 딱 2명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한 도태우, 두 번째가 최경환 아니겠습니까? 이 최경환, 도태우 이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대구 민심을 갖다가 생각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대구에 그 내려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내려간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 뭐 아니면 그냥 만나지 않고 그냥 올라올지 그거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대구에서 그 어떤 또 대접을 받을지 대구 시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가는 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뭐 공천 과정에 있었던 상황, 대구의 민심 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갔던 것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제 전략적으로도 사실은 대구는 보수의 뭐 지지 기반이 제일 강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통적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쏟아왔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특히 대구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구를 찾아서 때로는 힘도 받고 또 에너지도 쏟고 또 함께 뭐 국정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대구에 계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식적으로 만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된 것은 아직은 없는데 만일 한동훈 위원장하고 박 대통령 만남이 사전에 조율돼야겠죠. 조율되지 않은 채 찾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사전에 만일 조율이 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저를 방문하게 된다면 방문하는 게 돼서 만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그런 것이 사전에 어떤 언론에 알려지고 그러면 그것이 주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 효과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네. 대구에서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천을 받았는데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내려오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뭐라고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냐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댓글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상황을 아니냐.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 있는 거냐. 판단이 이따위냐 이런 댓글이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예. 지금 막 그 분위기가 험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반등을 갖다가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는커녕 제1당도 못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1당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불과 한 달이 뭐야? 한 보름, 이때 전에는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엄경영 수사장 맨날 나와가지고 170석 나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최병천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한 142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한 130석 후반대,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더 나빠지면은 국민의힘이 한 155석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분위기가 더 나빠지니까 이러다가는 160석도 더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한 달은커녕 한 보름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총선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들은 좀 내려놓고 총력을 다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제1당 넘어서가지고 과반수 그 이상을 갖다가 얻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대구 방문 유세가 있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여러 부분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 효과 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조국, 요즘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얘기가 근래 한 주, 3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름이 더 많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나요? 기세 등등했나요? 이제 막 거침없이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3당을 확실히 차지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제 조국 유튜브 방송 새날에 출연해서 새날에 이제 좌파 성향의 그런 유튜브죠.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만든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후 민생 경제 안보 회복이 목표이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만든 게 윤 정권 무너뜨리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 그 의미도 좀 듣고 싶고 조국이 저런 말을 할 입을 열 자격이 있는지부터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 그 대표는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3차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4차원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예컨대 조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수였잖아요. 무슨 어디 교수였습니까?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그것도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치던 교수예요. 저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는 조국 교수가 그 교수로 있었는데 제가 뭐 형법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개인의 비리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1심에도 유죄, 2심에도 유죄, 법정 구속돼야 되는데 간신히 풀려났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사람 낯을 피해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범죄 혐의란 게 어떤 혐의입니까? 자식들 그 대입 비리였잖아요. 대학 입학 비리였고 그 다음에 대학원 입학 비리였고 그래서 조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대 들어간 거 의전원 들어간 거 취소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간 것도 취소되고 고졸이란 말이에요 조민이. 그러면 근데 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학 교수잖아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학 교수잖아요. 다 서울대 영문과 나오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학 교수가 입으로는 막 그렇게 언즉선 그냥 좋은 말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식들 대학 들어갈 때 제대로 대학 들어갔습니까? 다 뒷구멍으로 그 스카이 좋은 대학 들여보내고 심지어 의전원까지 그 들여보내고 그러다가 발각이 났는데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야, 그 우리 애들 보면 야,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고생 직사게 했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지금 지지율이 20%에서 몇 프로 나옵니까? 1%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20대들 지금 고생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이구 저 사람 아들은 그냥 쉽게 그냥 그 스카이 들어갔네, 의대도 들어갔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누구를 갖다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조국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검찰 독재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 도둑놈이 경찰 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 보고 아이 경찰 너 저 왜 옷 삐뚤어 입었어? 경찰 너 왜 이렇게 넥타이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데 저런 조국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찍어준다라고 하니까 그게 참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국이 불쌍해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조국하고 누가 비교가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야 이재명에 비하면 조국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조국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재명에 비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게 있냐면 옛날에 제 기억에 뭐 저희 때 컵라면이 막 500원인가 뭐 얼마인가 했었어요. 근데 무슨 라면이 뭐 그 정도 했었는데 무슨 라면 뭐 블랙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몇 배 비싼 뭐 한 2,000원 3,000원짜리 라면이 딱 그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지금이야 이제 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라면이 뭐 한 봉지에 뭐 500원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라면이 3,000원씩 하지?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차이가 났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00원짜리 라면은 3,000원짜리가 생기니까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으면 조국 같은 사람이 지금 등장도 못하고 야 어떻게 저런 범죄자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그 돌팔매를 갖다가 맞았을 텐데 근데 이재명에 비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적대적 공생 관계다. 그 다음에 지금에야 서로 간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허허 웃고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러지만 총선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나라가 조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 아주 그냥 큰 전쟁이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재명과 조국 관계, 적대적 공생관계다. 조국이 이런 얘기했죠. 범진보 민주진영 이익과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민주당과 협력 연대해야 한다. 조국 혁신당을 그 대신 밀어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합당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 그거는 이제 합당하지 않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었죠. 그러면 총선 이후에 조국과 이재명이 반윤전선에는 협력을 하겠다 서로 그리고 뭐 공동의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협력하겠다. 그렇지만 조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향후 권력을 놓고도 두 사람이 경쟁 관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지민비조 그랬어요. 예, 그랬죠. 지민비조란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조국이 만들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이 당을 딱 만들었을 때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야, 나 같은 범죄자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 지금 그 보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그 기록만 가지고 재판 보고 하는데 지금 뭐 상고유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조국이 제일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민비조 한 거는 조국이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조국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민주당에 기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셔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시고 비례는 저 불쌍하잖아요. 나 조국인데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비례는 조국당 찍어달라. 이렇게 처음에 빌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앞서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국이 이재명한테 이야기 가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당도 끼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까였어요. 민주당한테 이재명한테 까였어. 어디서 너 같은 범죄자가 나는 아직 그 재판 1심 결과 안 나왔거든. 근데 조국 너는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그것도 징역 2년. 어디서 너 같은 범죄자가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오려고 하냐? 안 된다라고 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이 지민비조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신장식이 나와가지고 지민비조는 무슨 지민비조냐? 비조지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의 인기는 확 떨어지고 조국의 인기는 올라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원래 내가 안 찍으려고 했는데 민주당 하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찍어줘야 되니까 나갔다가 아유 이왕 나갔는데 그래도 민주당 한 번 더 찍어주자 해가지고 그게 비조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누구 덕을 보느냐. 지민비조는 조국이 민주당 덕을 이재명 덕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비조지민이 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재명이 조국 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박지원이 중요해요. 박지원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재명이 열받아가지고 공천 취소해버릴까? 그러니까 깨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조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재명한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생긴 것도 조국이 잘생겼습니까? 이재명이 잘생겼습니까? 이재명이 잘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국은 자존심이 상했는데 지금 여론이 역시 이재명보다도 잘생긴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안귀령 정도 되는 한 줌의 무리들일 뿐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를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다 딱 얻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2028년인가요? 그때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2026년에. 2026년이네요.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뭐 지방선거야 그렇다라고 치고 이번 총선 끝나면요.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대선 모드로 들어갑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 조국이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빨리 대통령 선거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저 두 사람 사이에는 뭐 두 범죄 집단 사이에는 대선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조국이 양보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양보하겠습니까? 둘이 붙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조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을 지르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했죠. 야권이 200석을 다 확보하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원내로 진입하면 윤석열 정부의 균열이 커질 것으로 본다. 뚝에 금이 가면 언론이나 공무원들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다가도 정보를 내놓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본다. 조기 종식의 기회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국이 결국은 총선 끝나고 나면 이재명과 권력투쟁의 싸움에서 대권 싸움에서도 염두에 두고 누가 더 빨리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느냐,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냐, 그 말싸움이 시작된 것일까요? 옛날 같으면 이건 반란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윤석열 정권 붕괴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조국이 말하는 뚝이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재명 대표냐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이는 일견 강건해 보이는 그 뚝이 조국이 그 원내 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지금 온갖 공천 학살해가지고 민주당을 사당화시킨 그 뚝이 금이 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그거는 함부로 이걸 갖다가 하려면 아주 예외적인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있어야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건데 당대표님 뭐 임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뚝 걱정해야 될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 조국 대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조국 혁신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 광주 출신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손들고 조국한테 가가지고 조국 대표님 저 광주에서 공천 한 번만 해주세요. 떨어져도 되니까. 그런데
조국당하고 조국당이 수도권에 나오는 거는 다 반발을 갖다가 하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나오면은 지금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3파전이 되면 여당한테 유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광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광주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야 조국당에서 국회의원을 가져가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가져가나 뭐 쌤쌤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예컨대 조국당에서는 저기 허연준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정혁진이 나와. 그러면 인물로 보면 허연준이네. 그러면은 조국당에 허연준 찍어줘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국이 이제 겸손한 모드로 어제 이제 최병철 소장하고 제가 방송 같이 했는데 제가 그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지금 조국당은 로우키로 가야 그래야 비례에서 더 그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례에서 한 석 더 얻는 게 광주, 호남 이런 데에서 지역구에서 한 석 더 얻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최 소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조국이라고 하면 지역당 저기 호남에다가 괜찮은 사람들 아니 만약에 그 누구야 이성윤한테 당신 전주에 내가 뭐 공천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확신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성윤이 민주당 같겠습니까 조국당 같겠습니까? 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에게는 조국이 굉장히 그 무시 못한 게 아니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게 됐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이 안 되면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이, 뭐 여당에서 나오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국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조국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대표는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국이 이렇게 확 뜨고 있는데 뭐 박지원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청래 최고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악한 빌런 2명이 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조국 이 빌런들이 그 정도는 돼야 당의 대표가 되는 야권은 그래야 되나요? 저런 정도의 범법 행위도 강도, 횟수, 범위, 규모 이런 게 높을수록 정당 대표가 되는 이상한 구조가 있네요. 빌런들의 세상이 되는 건가요? 자, 조국의 행태, 지금의 최근의 어떤 행동 이런 걸 방치하게 되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쌓여가면서 이게 점점 굳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좀 이 문제를 흔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국이 방송 토론을 제안을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번에 이재명한테 방송 토론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네. 조국하고 방송 토론 한번 둘이 1대1로 해보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동훈이라면 해요. 네. 제가 한동훈이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격 따질 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아이고 불감청 고소원이다 해가지고 할 건데 왜 그러느냐?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쇼맨십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은 프로는 어디에 있느냐?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무슨 법꾸라지입니까? 법꾸라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국이 법꾸라지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살살살 빠져나갔겠죠. 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국은 법붕어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은 조국하고 1대1로 붙여놓으면은 조국을 거의 뭐 박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국이 왜 그걸 갖다 했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하고는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대1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준석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이준석은 박살나도 별로 이렇게 박살나도 좋은 게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만약에 제가 대표라고 해도 조국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근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보다 훨씬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조국의 그 제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좀 통쾌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게 조국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저게 조국은 스스로를 갖다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정도 되면은 내가 한동훈이든 누구든 내가 이제 말빨로 페이스와 말빨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막상 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그게 자기한테 그 독이 될지 모르고 또 저런 것들을 갖다가 그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조국은 저걸 갖다가 딱 던져놓고 벌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 진짜 한동훈이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모르겠다.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알아서 하긴 하겠죠. 네. 제가 조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북코스트에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어요. 네네. 봤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더군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아까 디테일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이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구체적인 공세에 많이 방송을 한다면 네네. 맞받아치기가 조국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예. 조국의 직업이 뭡니까? 교수잖아요. 예. 서울대 법대 이제 교수님들 제가 수업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딱 그 수업을 들어보면, 저 교수님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교수님이 누구냐? 이제 뭐 제 그 지도 교수님은 이제 빼고, 왜냐하면 제 지도 교수님하고 저는 사적인 그러한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 지도 교수님은 그 권오순 교수님이신데, 권 교수님은 제가 그 빼고, 예. 제가 서울법대 그 과목 들으면서 대단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님이었어요. 박세일 교수님 강의를 딱 들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진짜 대단하다. 전 박세일 교수님 참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교수 강의 제가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느냐? 학부 때는 조국 교수가 교수가 아니었고, 대학원 때 박사과정 때는 제가 들으려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조국 교수 강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뭐 얼마나 알까. 그 다음에 조국 교수가 뭐 그 하다가 실수도, 기초적인 것도 뭐 실수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 법대 대학원 다닐 때 조국 교수 강의 들을 생각을 1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만약에 잘하고, 이렇게 그 배워볼 만한 그 교수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었으면, 제가 제 전공 아니라도 박사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누구 유명한 교수님들 후배가 교수였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박사과정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역시 뛰어나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뭐라고 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제는 없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동훈과 조국의 대결을 갖다가 그 토론 배틀을 하면 뭐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짝 기대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네.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9시 40분에 인천공항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하셨네요. 입장도 밝혔는데, 이 문제부터 조국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네네. 예,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